그럼 이어서 아리스티드 피터 모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피터 모린은 프랑스 사람이죠. 울테라는 곳에서 농부였던 아버지 장 바티스트 모린과 어머니인 마리 파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린은 드 라살이라고 하는 분이 창립한 그리스도교 교육수사에 입회해서 수도자로서 생활을 하죠. 그 사람이 거기서 배운 것은 이제 교수법, 가르치는 법이죠. 그리고 교육심리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파리의 생 조셉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교 교육수사회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어찌 보면은 카톨릭 일꾼 창립 초기에 피터 모리는 도르시데이에게 일종의 개인 교수 내지는 개인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이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즉, 피터 모리는 스스로 체득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속했던 교육사회의 드 라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결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 어떤 결과를 낳지 않는 신앙생활,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만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려준 사람이 드 라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피터 모리는 1895년 9월에 아도라토 살레라는 수도명을 받아서 유기헌을 하죠. 그리고 파리 근교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노동자 거주 지역인 샤론, 노동자 거주 지역에 있던 샤론 학교에서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터 모린이 노동자들, 특히 그 사회의 하층민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인연을 시작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샤론 학교에 있다가 1898년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 142 보병연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피터가 본 군대는 의심스러운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조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스러운 종말.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군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군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견이 용납되지 않고,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라는 것은 애국심밖에 없죠. 그리고 적들에 대한 어떤 어떤 적개심?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군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피터 모린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피터가 보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의 부유층들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그 사회의 부유층,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 출신의 수도자인 자기가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복무하면 복무할수록 자기가 속한 계급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군대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를 한 뒤에 르시옹, 즉 박고랑이라는 뜻인데요. 르시옹이라는 카톨릭 운동단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르시옹이라고 하는 운동단체는 당시에 교회가 정부에서 정한 학교 안에서의 종교교육 폐지안에 대해서
반발해서 주로 카톨릭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르시옹은 그 나라가 다시 군주제로 복귀하거나 성직 계급이 권력화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즉, 그 종교적인 국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르시옹은 그 공화주의를 지지합니다. 공화주의를 지지하고 프랑스의 미래를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공화국,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교적 공화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바로 르시옹이었는데, 여기에 피터가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르시옹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보게 되면 카톨릭 신앙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카톨릭 신앙이고 어떤 그 복음의 사회적 실현에 관심을 갖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던 피터는 이 르시옹에 전적으로 투신하기 위해서 수도회를 나오게 됩니다. 입회한 지 9년 만에 수도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피터 모린이 그 계승한 것은, 즉 피터 모린이 계승했다기보다는 르시옹 자체가 계승한 것은 그 1891년에 그 이른바 사회교리 아니면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효시가 된 노종 원장을 반포한 레오 13세 교종의 어떤 관점을 계승하는 것이죠. 즉 카톨릭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투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카톨릭 행동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정치단체, 카톨릭적 정치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피터 모린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피터 모린 역시 군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소집 명령이 나오자 이것을 이 군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징병제도가 없는 캐나다로 밀입국을 하게 된 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바닥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까지 건너가게 되는 건데요. 캐나다에서 그 피터 모린이 주로 했던 일은 수로 파는 일, 채석장 임부, 벌목공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그 프랑스어밖에 할 줄은 몰랐지만 미국으로 1911년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고로 일을 하거나 건축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페인트 가게 혹은 철도회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교육 경험, 교육 수사의 출신이니까 교육 경험을 살려서 시카고는 이제 도로시 데이가 공부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프랑스어 교습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48살. 그러니까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사실은 그 캐나다와 미국에서 그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피터 모린은 기본적으로 수도자였고, 그리고 여전히 수도회를 나왔지만 어떤 그 영적 관심 내지는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사회적 실현, 르시옹의 관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뭐 수로 파는 일, 뭐 채석장 인부, 광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늘 그 일하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갖고 그 돈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그 지역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막시즘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교황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사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또 광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 돈을 갖고 그 돈이 바닥에 날 때까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미국에 오게 된 것이고 미국에서 그 프랑스어를 교습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피터 모린이 그나마 여유 있게 생활했던 그 몇 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드스톡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난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적어도 모린이 볼 때는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생일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구조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노동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이 너무 좋으면 보답을 하겠죠. 그 보답으로 뭐 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음료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을 또 기꺼이 자기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피터 모린입니다. 즉 부와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미친 사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하게 다른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수도자들이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해서 생존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나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 되는가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노동의 결과로 임금을 받는 체제를 일단 거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듣고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만 수업료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교습학원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모린이 그 우드스톡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킹스톤에 방문해서 매일 밥을 먹던 그런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식당에는 주로 그 불황자들, 그러니까 뭐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거리들, 이런 사람들, 하층민들이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모리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쪽 벽에다가 상자를 하나 걸어놓고 편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편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실 돈이 있으면 이 안에 넣어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가도 좋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또 여유가 생기면 여기다가 이 상자에 채워놓으면 좋겠다. 즉 모든 노동의 결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선물로 누군가에게 선사되어야 되는, 기꺼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모리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은 약간의 그 기복은 있었지만 한 25달러 정도가 없어졌다가 또 몇 주 뒤에 들어오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갖고 당장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를 썼습니다 라는 쪽지를 적어서 넣어놓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경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모두는 나의 노동의 결과를 혹은 나의 노동을 선물로 주고 싶다, 과연 그런 것으로 운영되는 사회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험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리는 이 당시에 그 프랑스어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연설에 초청 연사로 초대를 받기도 했는데, 한 번은 그 로타리 클럽 오참 모임의 연사로 초대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호황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공황이 뒤따른다.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사회 안에서의 유지들 모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분이 언짢았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리는 카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를 지금의 현실에 적용하고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소들을, 이 사회 교리를 현실 안에서 실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동조하는 성직자들을 만나지 못했고요. 심지어 그 프란치스코의 수사들도 사실은 그 피터 모린의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회 교류를, 교회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키는데 동참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터 모린이 외로웠겠죠. 같은 카톨릭인들도, 성직자들조차도, 신부들조차도
수도자들조차도 카톨릭 교회의 생각을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피터 모리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 그 피터 모린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피터 모린 그 다음에는 그 뉴욕 맨하탄의 그 유니온 광장이 있습니다. 그 유니온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피터 모리는 이제 뭐 연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 연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자기 생각을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 콜럼버스 서클에 모인 어떤 그 정치적 급진주의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톨릭적인 견해가 결코 급진적인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피터 모린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 그래. 큰 소리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어정거리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는 사람이 있기를 은근히 바랬던 거죠. 혹시 모르죠. 지나가다가 얼핏 모린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맞는 말일세? 하고 모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거는 그런 사람이 생길지, 그러면 그 사람과 뭔가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그 모린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종이에 크게 써가지고 담벼락이나 이 전봇대나 이런 데다 붙여놓는 거예요. 포스터처럼. 나랑 얘기를 못 하더라도 누군가 길을 가다가 그 글귀를 보고 뭔가 느낄 수 있기를 피터 모리는 바랬던 건 굉장히 좀 뭔가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는 피터 모린도 도로시 데이와 마찬가지로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그래서 외로웠던 도로시 데이와 마찬가지로 외롭게 뉴욕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동복리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집자였던 그 조지 슈스터를 만나서 최근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자네랑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시를 만나러 갔던 곳이죠. 결국 1932년도 12월, 한겨울이죠. 32년도 12월에 도로시데이를 처음 피터 모린이 만났는데, 그때부터 피터 모린은 그 도로시데이에게 그 사회적 카톨릭 살기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할까요? 도로시데이와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거의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33년 5월 메이데이 날 처음으로 카톨릭 워커라고 하는 그 신문을 보급하면서 이른바 그 카톨릭 일꾼운동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하고 싶었던 그 도로시데이는 피터 모린에게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판화를 보게 되면 피터 모린이 여기 그리스도의 빛이죠, 어떻게 보면. 카톨릭 사회교리. 이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쫙 들고 있고, 그걸 진지하게 듣고 있는 어떤 도로시데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피터 모린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피터 모린의 생각이 곧 카톨릭 일꾼의 생각이고, 그것이 곧 그 도로시데이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터 모린의 사상은 곧 일꾼의 사상이고 도로시데이의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터 모리는 기본적으로 그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복음 자체가 아나키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심지어 교회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성했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기를 바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조직화, 제도화되었을 때 본래의 복음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고 피터 모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에 기대를 걸고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이른바 소위 좌파들의 생각이겠죠. 때로는 그 국가 자체를 변혁시켜야 하는,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믿는 것이 일종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혁명에 대한 기대가 피터 모리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적이고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서서히 아래로부터 그 가장 깊은 심부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좋은 정부는 자치정부이고 가장 좋은 조직은 자치조직이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피터 모리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도로시데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터 모리는 도로시데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내가 먼저 돌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 호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도로시데이를 만난 이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이는 도로시데이를 방문해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때로는 뭐 자정이 넘도록 모두가 들어서 지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린이 그 도로시데이를 교육할 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교육이죠. 계속 얘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썼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인들의 삶과 교회 전통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인들의 삶.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영성으로 그 삶을 갈무리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인격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피터 모린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교회 전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뭐 성인들의 삶이나 교회 전통만 얘기한 게 아니라 특별히 피터 모린의 관점에 영향을 준 사람이 크로포트킨입니다. 크로포트킨은 그래서 그 도로시데이한테 그 크로포트킨이 쓴 그 아나키스트죠, 이 사람이. 현장, 공장, 그리고 작업장 이라는 책의 요약본을 직접 모린이 요약본을 만들어서 도로시데이한테 선물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크로포트킨은 그 아나키스트였고요. 무정부주의자였고 생물학자로서 아주 특별한 견해를 내놔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사회주의자 혹은 좌파의 견해랑 약간 달라요. 우리가 그 사회주의 운동이 가장 큰 게 그 계급투쟁이거든요. 계급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크로포트킨은 대결과 경쟁이 갖고 있는 효율성 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인간은 협력과 상호 부조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 인간은 경쟁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본성에 있어서는 협력하고 상호 부조하는 그러한 본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협력과 상호 부조의 원리를 적용할 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이제 크로포트킨이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아나코 생디칼리즘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협동주의죠, 협동주의.
피터 모린은 피터 모린이 글을 많이 쓴 사람은 아닌데, 그가 주로 썼던 글 모음집이 이제 이지 에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으면 출판이 됐는데, 그 이지 에세이, 우리말로 뭐 쉬운 뭐 산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시처럼 이게 운율을 갖고 이제 글을 계속 자기 생각을 운율을 가진 시적인 형태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 이지 에세이인데, 그 제목을 정할 때 크로프트킨의 사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카톨릭적인 전통 안에서 재해석해서 그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 책이 쉬운 에세이이고요. 이 이지 에세이를 보게 되면 피터 모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크로프트킨 사진이죠. 그래서 그 피터 모린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사상가이기도 하고 선동가이기도 했는데, 그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전을 사는 건데, 이것은 그 내가 알고 있는 것, 즉 의식, 이 의식을 명료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혹시 그렇다면 하느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터 모린이 당시 처음에 그 도로시 데이한테 제안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식의 명료화를 위해서 토론하는 모임인 원탁회의. 원탁에 모두 평등한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해서 노동자들과 농부들과 학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노동자나 농민이나 주부, 이런 그 대중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도움을 학자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원탁회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당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환대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은 교회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즉 이건 뭐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마디가 그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시선은 굉장히 우선성을 갖는 거예요. 우선성. 그래서 그 환대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으로 또 밀려난 존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농경대학. 이 농경대학은 그러니까 이 실업자들이나 아니면 홈리스들조차도 또 뭐 도시에서 나름대로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잉여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밀려난 그러한 존재들이 시골에서는 저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그 손노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을 실질적인 육체 노동을 통해서 어떤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농경대학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농경대학은 여러 가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피터 모린이 어떤 농촌 사회로의 복귀를 굉장히 강조해요. 도시에서의 어떤 공락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터 모린은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비인간화 시킨다는 거죠, 인간을. 그래서 소위 쇠를 다루는 사람보다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좀 더 인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보다는 흙을 다루는 사람이 좀 더 인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랑도 맥락이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자 우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만들 때에는 사실 돈이 필요하죠. 그때 모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문을 만드나 이런 고민을 도로시 데이가 할 때 모린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인들의 역사는 이 자본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 모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면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일을 시작하실 때 당신이 필요한 자원을 우리에게 당연히 기꺼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제 모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일단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터 모리의 생각입니다. 환대의 집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모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만드는데 이 신문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신문을 만들 때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그 신문 창간호 말고 이후 창간호에는 사실 모린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창간호는 거의 도로시대의 견해가 100% 반영돼서 만들어졌어요. 내용 콘텐츠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린이 굉장히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린이 습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면 따지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있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생활을 같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린이 자기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때에도 그랬어요. 창간호 내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모린은. 그리고 돌아와서는 2호 두 번째 거를 만들 때 더 모린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EGS를 이렇게 씁니다. 그동안 가톨릭 학자들은 교회가 지닌 다이너마이트를 솜씨 좋은 언변으로 포장하여 용기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지금은 그 뚜껑을 날려버릴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는 이 세상을 폭파시킬 만한 엄청난 복음적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카톨릭 학자들이 그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그 뚜껑을 열어보자. 예수님이 얼마나 급진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잠깐 얼핏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즉, 복음이 지닌 혁명적인 역동성을 드러내보자라고 이제 피터 모린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그 폭력적으로 운영되는 그 자본의 바다 위에 탈자본주의적인 섬을 만드는 일. 그걸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자본의 질서 안에서 비자본제적 질서를 우리가 먼저 살아보자.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선해지기 쉬운 사회로 바꿔보자. 그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피터 모리는 그린 레볼루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린 레볼루션. 이건 뭐 말 그대로 번역하면 녹색혁명인데요. 저는 이제 푸른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푸른 혁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그린에는 생태학적인 또 농촌지향적인 이런 내용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공장제 이전에 어떤 협동적인 어떤 사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비전을 농촌 사회에서 보려고 했던 사람이 모린이기 때문에 이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 카톨릭 워커의 로고가 있는데요. 로고가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2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이 신문은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또 카톨릭 워커라고 써있고 양쪽에 광부인 듯한 사람하고 어떤 그 노동자인 듯한 사람이 우통을 벗고 이제 도구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둘 다 백인입니다. 이 창간호가 나오고 나서 어떤 그 흑인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백인만 있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그림을 도와주던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만든 것이 이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흑인 광부와 백인 노동자가 같이 예수님이 양쪽으로 어깨를 딱 잡고 있는 그러한 로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백인 남성이 메스티조인 것 같아요. 메스티조 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 가운데 더 주변으로 밀려난 그런 존재가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는 혼혈, 여성, 그리고 흑인, 노동자. 그래서 그 가난한 이들 가운데 더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카톨릭 워커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초기에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와 이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제목에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피터 모린은 이 신문의 제목을 카톨릭 레디칼리스트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카톨릭 레디칼리스트. 우리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뿌리를 바꿔야 한다라는 관점을 고집했던 피터 모린은 그래서 제목 자체를 레디칼리스트로 가자. 카톨릭 급진주의자. 문제의 뿌리를 보고 복음의 뿌리로 그걸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 도로시 데이는 일종의 대중적인 언론 활동을 했던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호로 삼아야 한다. 즉, 카톨릭 워커, 일꾼들 혹은 노동자들을 에게 읽히기를 원한다면 카톨릭 워커라고 제목을 잡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신문에 읽을 독자들을 제목으로 잡는 것이고요. 피터 모리는 이 신문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제목으로 삼자라는 두 가지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제 도로시 데이가 정한 카톨릭 워커로 되죠. 그래서 피터 모린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남자가 제안하고 여자가 실행한다. 여자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 우스개면서도 진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안은 당신이 하는데 결국 결정은 도로시 데이가 하는 거고요. 도로시 데이가 한 결정에 대해서 피터 모리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피터 모린의 성덕, 미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카톨릭 워커에는 그 레디칼리스트 내지는 아나키스트적인 성격이 물씬 배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모린의 사상이 일꾼운동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초기에는 그 실업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카톨릭 워커 일꾼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워커를 번역할 때 카톨릭 노동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실 워커라기보다는 레이버 이렇게 쓰잖아요. 레이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이후에 카톨릭 일꾼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노동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 문제도 물론 다뤘지만 노동자들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평화운동, 평화주의 운동, 또 환대해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주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이며 캠프 역할을 카톨릭 워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 워커를 카톨릭 노동자라기보다는 지금의 카톨릭 워커 운동은 카톨릭 일꾼 운동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터는 그 생존의 세 가지 방법인 구걸, 도둑질, 노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터가 갖고 있는, 모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급진적 견해를 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하느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둘 다 위배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둘 다 위배되는데, 구걸하는 것은 사람의 법에는 위배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구걸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법에는 반대되지 않는다. 즉, 구걸하는 것은 자기가 생존이 어려워진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고, 교부들의 사상에 따르면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인 즉슨 부자들이 자기의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 그 여유분은 지금 결핍된 자의 것을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교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필요 없는, 자기 필요 이상의 잉여 부분을 나누어 줄 때, 여유분을 나누어 줄 때는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래 그 사람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교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걸은 하느님의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가 자연스럽게 작동된 결과가 곧 그 거린의 구걸과 나의 베품에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 노동은 하느님의 법에도 맞고 인간의 법에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이 어떠한 성격의 노동이든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노동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일할 만한 거리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단순하게 임금 노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몰이는 하다못해 뭐 칼로다가 수저를 하나 깎고 있어도 그건 노동이죠. 음식을 조리해도 그건 노동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동을 하죠.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지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토피아, 피터 무리가 생각했던 이상향은 어떤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편집실 그림입니다. 신문 만드는. 만일 사람들이 더 착해지려고 노력했다면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춘다면 사람들은 더 착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부유해지려고 노력할 때 아무도 부유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더 착해지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부유해질 것이다. 또한 모든 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가 다른 이웃에게 원하는 대로 스스로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이웃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되기를 바란다면 모든 사람은 그가 되어야 하는 모습대로 될 것이다. 이건 비정한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거 있죠. 모두가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아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가난하니까 아무도 없었다. 내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살게 된다. 근데 내가 부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동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에게 고루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my pain이 your pain, 너의 페인이 될 때, 혹은 너의 페인이 나의 페인이 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나와 그 사람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타인에게 있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사실상 내가 정말 바라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 거룩함의 차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린에게 가장 극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자크 마리땡입니다. 자크 마리땡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의 그 이태리 대사로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이죠. 가톨릭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만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격주의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창조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혁명이 있어야 사회혁명도 있다. 급진주의자들이 갖는 어려움은 너무 급진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급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급진적이지 못. 그러니까 그 급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급진적으로 가야만이 정말 급진주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외면의 급진주의는 외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내면의 급진주의다. 그러니까 자꾸 말했다면 내면의 급진주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거고요. 이 체제를 만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내면적 급진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크 마르땡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터 몰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일꾼 운동은 인격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결과 정치운동이나 사회 재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변화된 사회를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취할 수 있으려면 내면의 급진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참된 급진주의는 그 인격적인 활동이 제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 없이 먼저 배고픈 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일치하게 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급진주의이다. 즉 이 세상이 희망하는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내면적 급진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크 마르땡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산상설교랑 직결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의 초점이 가난에게 있으면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가난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나 가난해도 괜찮아. 나 죽어도 좋아. 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기득권과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자본도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곧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지름길은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급진주의다라고 자크 마르땡과 피터 모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카톨릭 일꾼운동의 실천력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자크 마르땡 사진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We do not need a truth to serve us. We need a truth that we can serve. 우리에게 봉사하는 진리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봉사할 만한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견해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가 추구했던 카톨릭 일꾼운동의 어떤 영성의 뿌리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발적 가난을 요청하자. 이건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토는 거죠. 자발적 가난이 인간을 자유롭게 투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 빈센트 아빠로의 그 자비. 우리 가진 소유를 타인과 나눠야 한다. 이 소유는 지식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또 어떤 내 시간도 있어요. 이 시간과 돈과 이 모든 재능들을 타인과 나누는 거죠. 결핍된 이들과. 그게 빈센트 아빠로의 자비.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지성적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우리가 신앙 행위를 제대로 힘있게 하려면 신앙적 확신이 필요하죠. 신앙적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죠.
납득해야 되죠. 이 납득하는 과정이 지식이죠. 이런 지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의 성 도미니코의 영성. 그리고 우리는 알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네딕토 성인의 손노동, 손으로 직접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성인들의 전통이 바로 피터 모린이 강조했던 전통으로의 복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늘 탐구하는 어떤 지성적 태도를 가지며 직접 몸을 부려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끌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카톨릭 일꾼운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전통에 대해서 피터 모린이 강조를 하는 데는 베르자예프의 견해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자예프는 그 현세적 욕망에 따라 사는 그 부르주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즉 베르자예프는 부르주아들이 초자연적인 믿음 혹은 전통의 신성한 상징, 이런 것들과 현대인들이 단절, 부르주아들이 이런 것과 단절, 즉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초자연적 믿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어떤 전통, 금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뭐 이러한 것들과 현대인들이, 부르주아들이 단절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사 전통 혹은 수도자, 철학자, 시인의 자리,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명분에, 대의명분에 충실한 어떤 그런, 우리로 따지면 선비 같은 사람들이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을 탐구하려고 하는 수도자들의 생각들, 또 철학적인, 또 시인들의 영역,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사업과 장사와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망쳤다라고 베르자예프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터 모리는 그 이지 에세이에서 교회조차도 상인들에게 그 모든 것, 초자연적 믿음과 어떤 그 종교 전통이죠. 자기의 믿음을 상인들에게 저당 잡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지 에세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고리대금업자를 성전에서 내쫓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바로 성전을 저당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참 묘한 느낌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으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접을 받죠. 여러 가지로. 교회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그런 어떤 그 상인 정신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 피터 모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목했던 것은, 모린이 주목해서 중세기입니다. 중세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암흑기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상식적인 경제의 모델이 바로 중세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길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당시에 그 무역이나 상업이라는 것도 교회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결핍과 욕구, 내 욕망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순환되었다.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서로 유통시키는 것이죠.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그 필요를 창출하죠. 욕구를 만들어내죠. 없는 욕구를 만들어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사회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것은 중세에서 필요에
응답하는 형태로 경제가 순환됐던 형태가 더 바람직한 형태다라고 하는 모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세사회는 탐욕적인 사회라기보다는 길드처럼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기능적인 사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의 종말은 세속화만이 아니라 영혼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영혼의 덮개를 열어서 그 영혼을 경제, 군사, 정치체제 속에 편입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그 전통을, 영적인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그 영적인 전통은 필요에 응답하는 전통이라는 것이고, 가짜 수요를 만들지 않는 전통이 되겠죠. 그래서 모리는 전통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자본의 압제로부터 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모리에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였다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미래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통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즉 미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피터 모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피터 모린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즉 그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하는 손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1935년 11월호에 모린이 그 EGS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컬트, 즉 경배, 그 다음에 경문, 경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죠. 즉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과 상관이 있죠. 어떤 기도하고 노동하라 라는 전통인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제대로 된 공부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야 그분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게 되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어설픈 기도를 하고 잘못된 실천을 하게 된다. 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하죠.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나쁜 행위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이비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수록, 종교인일수록 납득할 만한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적 확신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경문입니다.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바탕, 그 안내에 따라서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리는 농경사회와 손노동의 회복을 강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자들,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에게 농업노동은 그 사람들을 더 인간화시키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 창조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런 것도 있죠.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농가집마다 담벼락에 쫙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장작을 펴서 쌓아놓는데, 정말 칼같이 각을 딱 맞춰서 이쁘게 쌓아놓은 장작만이 넘어지질 않아요. 바람에도. 어설프게 쌓아놓으면 보기도 흉하지만 툭 치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쌓아놓은 장작. 즉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이, 실용적인 것이 시각적으로도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가 숟가락이나 이런 걸 깎으면 이렇게 미끈하잖아요. 그게 이쁘게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다루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미끈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과 믿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손노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농업노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터몰이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이스튼의 그 농경 공동체를 사실 그 초기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경 공동체는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소박한 생활로 복귀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판화는 그 에드 베슨이라고 이제 카톨릭 워커의 판화를 제공했던 분이 그린 건데요. 이시도로, 농부 이시도로 성인이 기도하는 동안 수도천사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름답죠. 그리고 그 카톨릭 일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죠. 그건 반전, 평화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인격주의적 관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군비 축소고요. 하나는 먼저 마음이 무장해제해야 된다. 마음이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그 평화주의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평화주의랑 관련해서는 가장 그 카톨릭 일꾼 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스페인 내란 때죠. 스페인 내란. 스페인 내란 당시에 이제 이른바 스페인 내란이라는 게 그 인민전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 아나키스트를 포함한 그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프랑코 장군이, 그러니까 이른바 파시스트 세력이죠. 그 세력이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인민전선을 무너뜨리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네.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코 장군이 이른바 스페인의 그 정규군을 장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인민전선 정부는 그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싸우게 됐고, 그 유럽에 있었던 지식인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 인민전선에 참여를 해서 프랑코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그 이 인민전선 쪽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기본적으로 반교회적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코에게 협조했던, 혹은 프랑코와 같은 견해를 갖고 그를 지지했던 카톨릭 교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전 당시에 그 카톨릭 신자들도 죽고, 사제, 수도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학살을 당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장이죠. 카톨릭 도로시데이의 입장에서는. 즉 피터몰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카톨릭 교회가 파시스트의 편에 서서 그 인민전선과 싸우는데, 인민전선이 갖고 있는 견해는 사실은 피터몰리나 도로시데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견해와 정치적으로는 밑닿아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도로시데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모린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인 입장은 그 인민전선이 그 카톨릭 교회를 그 박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리고 프랑코 군대가 그 인민전선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학살극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1940년 8월에 도로시데이가 전국 각지에 있는 카톨릭 일꾼 회원들한테 징병과 전쟁에 양심적 거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하는 그 편지를 회람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카톨릭 일꾼이 분열됩니다. 즉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나치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 그룹과 그것조차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기에도 그 애덕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
누군가를 죽이는 전쟁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던 도르시데이나 피트문의 입장이 굉장히 좀 그 안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를 낳게 됩니다. 이때 이 카드를 일꾼에서 결정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죠, 사실상.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그 자국민들에 의해서 욕을 먹는 일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라 해도 이웃을 원수라 해도 이웃을 해치는 일에 나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린이 38년도 4월에 카드를 일꾼 신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물리적인 무장해제뿐만 아니라 먼저 마음의 무장해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원칙적으로는 맞죠. 지금도 이것을 논란으로 내놓으면 논란이 있을 텐데 모린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해도 모든 폭력적 수단을 거부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요청이라는 거죠. 즉 연행대 가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칼을 접으라고 얘기해. 칼을 접으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카톨릭 일꾼에서 열심히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망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치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킨 주체 중에 하나가 카톨릭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카톨릭 일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죠. 승리 없는 평화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승리 없는 평화. 즉,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체가 나치 독일이잖아요. 독일을 히틀러가 장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독일에 대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불이익을 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독일이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복적 정의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전범국가니까 너희들은 피해를 입어야 된다. 아주 재기할 수 있는 동력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승전국들이 취한 태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 이 반감이 사실은 나치의 어떤 그런 히틀러의 어떤 그런 뭐랄까 승리주의를 독일 국민들이 선호하게끔 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독일이 파리를 점령했을 때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던 프랑스에 대하여서 어떤 보복적 정의를 독일도 행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근본적인, 이런 물리적인 충돌은 근본적인 평화로 가는 해결책을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구비오의 늑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했던 거죠. 즉 굶주린 늑대들이 마을에 있는 양들을 물어가니까 이제 이거를 늑대들을 다 죽이자, 물리치자라고 이제 사냥에 나서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을 도닥여가지고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게끔 주민들이 하죠. 그래서 이 늑대들이 다시는 양들을 물어가는 일이 없게 된 구비오의 늑대 예화를 들듯이 이 구비오의 늑대 그림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평화라는 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를 전제로 하는 거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승자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패자도 없는 그런 평화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른바 카톨릭 일꾼의 전쟁론 내지는 평화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폭력 저항 내지는 비폭력빈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 일꾼에서는 카톨릭 양심적 반대자라는 신문을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애국적이었던 그 시민들, 전쟁에 앞서 나가려고 했던 시민들에게는 배신자로 일꾼이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그 주교들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교들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했었죠. 그때 그 도로시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그 의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에서는 우리의 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도로시대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법칙은 애덕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굶주리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반해 전쟁은 기아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괴로워 오는 이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데 반해 전쟁은 비참과 폐허를 가져왔다.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든, 그게 친절이든 폭력이든 그분께 직접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1차 세계대전에는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읽고 있는 신문 독자들도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견해가 사실은 그 베트남 전쟁 때는 굉장히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지지받는 견해가 또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치와의 전쟁이냐, 혹은 무의미한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그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하는 형태의 그런 전쟁이냐에 따라서 견해가 확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그 도로시데이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죠.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는 그 처음으로 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사람은 그 카드릭 워커의 1962년부터 그 모든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던 토마스 머튼의 그 평화론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당시 미국은 전쟁이 막 막바지에 몰리면서 갓 개발한 원자탄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서둘러가지고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았던 민간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를 하죠. 바로 그걸 명령한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것은 명분은 전쟁의 신속한 종식에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자탄을 실험한 거거든요.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도로시데이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진짜 사람인지 모르지만 진짜 하느님의 견해는 담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하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터 모리는 사실 52세인가 그때 그 도로시데이를 만나고 한 10여 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1949년 5월 15일에 건강 문제로 이승을 떠나게 됩니다. 즉 뇌일혈 증세도 보이고 심장성 천식이 돋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49년 5월 15일 일요일에 뉴버그 농장 뒤채에 있는 그의 방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그 존 파레이 신부라는 분이 병자성사를 주었고요. 모리는 이제 큰 고통 없이 금방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한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피터 모리는 그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그를 위해 준비했던 수인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환대의 집에 그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미사는 거룩한 그 변모의 교회에서 열리고 시신은 퀸스에 있는 성요한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하죠. 이때 그 장의사가 그 묘지를 보면서 너무 볼품이 없다 하면서 인공잔디를 사서 그 무덤을 이렇게 덮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도로시데이가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흙이 모린의 시신을 덮고 있는 것이 보기 좋았다 라는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로시데이는 모린은 우리 모두 그런 것처럼 흙에서 왔으며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타임지는 그 피터 모린의 그 장례식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버려야 될 정도의 낡은 옷이 입혀지고, 수의가 아니라 기증받은 무덤에 안치된 가난한 남자의 시신이 지난주에 매장되었다. 그에게 걸맞게 준비된 일이었다. 대부분의 생애 동안 피터 모리는 자기 소유가 아닌 침대에서 자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지냈다. 그러나 사람들과 손수레로 가득 찬 맨하탄 거리 아래의 빈민가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스펠만 추기경은 자신의 대리자를 보냈다. 가톨릭 수도회를 대표하는 많은 사제들이 참석했고, 평신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시카고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장례식 전날 그들은 밤새도록 시신이 누워있는 누추한 방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묵주화를 굴렸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피터 모린을 성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크 앨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린이 가장 철저한 반전을 보여준 것은 가난이었다. 가난은 이 세상에게는 수치심의 표징이었지만 피터 모린에게는 연대와 구원의 표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의 모습 그대로 모린이 죽었고, 사람들은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피터 모린은 것을 연대와 구원의 표징처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그 타임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피터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성인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피터가 죽기 전에 쉬운 에세이가 이제 출판이 36년 6월에 됐는데, 이때 도로시데이가 쓴 글을 보면 피터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도로시데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에세이들은 일상적인 보통의 상황에서 쓴 글이 아니다. 그는 우드스톡의 헛간 아래 랜턴 불빛을 비추고 크램퍼 산 위에서 소년 캠프 안에서 보리가 커피숍에서 유니온 광장의 벤치에서 이걸 썼다. 모리는 시위 중에 피켓 라인에 서서도 휴지 않고 공책에 글을 쓰곤 했다. 종종 교회에서 묵상 중에도 한두 줄로 펜으로 쓰곤 했다. 그렇게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썼던 그 살아있는 글, 그걸 모은 것이 쉬운 에세이, 이지 에세이인데, 그의 삶이 바로 거리에서, 현장에서 머물러 있던 그런 삶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크 앨리스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모린의 여행 가방 안에 분명히 책만 가득 있을 것이다. 여벌옷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주었을 것이고, 또 주머니에 잔돈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꾼운동 초기에 모린에게 방을 하나 내주었으나 그는 그 방에서 잔 적이 없다. 늘 방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머물고 있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방에 머물 만한 사람을 피터 모린은 찾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나면 잠시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모린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카톨릭 일꾼운동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는 제안을 하고 여자는 결정한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의견은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잠시 두 번째로 시음을 갖겠습니다. 이번 그 도로시데이에 대한 강의는, 피터 모린과 도로시데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릴 생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